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읽기는 탈출 나몰빼미님께서 이 팟빵에 댓글을 썼다가 지우셨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팟빵에서 항상 그 청취 시간을 조회해보면은 탈출 나몰빼미님이 좀 상위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제가 자면서 틀어놔서 그래요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그걸 지우셨어요. 약간 민망하셨나봐요. 댓글을 막상 달아놓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때 재방송 틀어놓고 자는 거는 항상 권장드리는 항상 권장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냐, 그것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잘 때 틀어놓으면은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때 틀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근황 토크가 있습니다. 토픽을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과하는 사람이라는 주제고, 세 번째는 기부입니다. 이렇게 3가지 토픽으로 근황 토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겪었던 일을 토대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근황 토크가 끝나면은 영화 뉴스, 다음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 그 다음에 냉정과 열정사의 리뷰, 그 다음에 월레스와 크롬이 복수의 날개 리뷰, 요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토픽은, 옛날에는 그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대응을 했거든요. 거의 한 3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저한테 좀 무례하게 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들을 다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에너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감정을 쓴다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늙었나 봐요. 어쩌다가 그렇게 불같고 열정적이었던 내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게 됐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방금 늙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늙었다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워낙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쓸 기운이 없다라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사람 나한테 좀 무례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직설적으로 반격을 하든 아니면은 최대한 좋게 돌려가면서 웃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한마디를 하든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운전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 신고했어요. 요즘은 그냥 뭐 욕도 안 합니다. 욕도 안 하고 그냥 어이구 저 사람 왜 저래? 뭐 요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에너지가. 이게 오프라인이면은 최대한 그 사람을 그냥 안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사이라면은 정말 그 공적인, 정말 필요한 그 말만 효율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온라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례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럼 옛날에는 거기에 막 대댓글 달아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 키보드 배틀을 벌였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차단. 뭐 오픈톡방 이런 데서도 무례한 사람을 만났으면은 옛날에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라든가 이렇게 좀 했는데, 요새는 그냥 조용히 그냥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러이러해서 차단합니다라는 말이라도 남겼는데, 요새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차단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내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거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말투로 지속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무례한 사람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그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무례한 사람인지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더 각인시켜 주는 게 요즘 들어서는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살다 보면은 본인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게 뭐 내가 지는 거다, 내가 쫀 거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누가 무례한 사람인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다 안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와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제 본업인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유관부서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유관부서에서 실수를 해서 뭔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잖아요. 대부분의 조직장들은 본인 조직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그 일에 대해서 수습은 하더라도 사과까진 잘 안 하거든요. 고백하자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고를 쳤어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 사고에 대한 수습은 하더라도 경위서나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 이런 걸 썼으면 썼지, 굳이 그 유관부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최근에 문제를 발생시킨 그 조직의 조직장 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유관부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내 메신저 단톡방에 명백히 본인 조직의 실수이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관부서 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과문을 쓰셨더라고요. 뭐 재발 방지 대책은 기본이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과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굳이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과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숙함은 오히려 사과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을 볼 때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그 우월감이나 승리감이 든다라기보다는 그 사과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인간적인 존경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고백하자면은 저부터도 잘못을 하거나 하면은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 잘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좀 더 우선시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과하는 용기를 좀 배워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근황 토크 주제인 기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인데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 애가 시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력 검사를 했더니 직전에 했던 검사보다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졌더라고요. 드림 렌즈라는 게 있어요. 잘 때 그 렌즈를 끼고 자면은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고 있는 시력을 잡아주는 그 역할은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꽤 합니다. 저희 애가 간 안과에서 그 드림 렌즈를 맞춘 사람이 지인 추천을 해주면은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드림 렌즈를 그 안과에서 한 지인이 없어서 저희 사내 게시판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땡땡 안과에서 드림 렌즈를 맞춘 자녀가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지인 추천이면은 이제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분이 그 사내 메신저로 말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거기서 드림 렌즈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하려면은 그 자녀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회사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판 남인데
그 개인정보를 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흔쾌히 주시면서 지인 할인 받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번호 저장을 하고 그 상품권을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한테 해주려고 했던 그 금액만큼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회사에 기부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곳곳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원증을 한번 태깅을 할 때마다 급여에서 1,000원씩 기부가 됩니다. 저한테 사례를 해주려고 했던 금액만큼 태깅을 해서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뭔가 사례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으실 줄 알았는데 괜히 제가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머쓱해지면서도 꽤 멋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한테 해주려고 했던 만큼 그렇게 기부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영화 뉴스 이야기하고 개봉 영화 소개를 해드리고 냉장과 열정사의 리뷰,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리뷰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작품들 외에도 지금 극장 상영 중인 리얼페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금요일에 감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작품이 그냥 그랬거나 별로였더라면은 그냥 휘뚜루마뚜루 대충 그냥 대본 써가지고 그냥 뭐 이번 주에 해치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을 텐데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 방송 타이밍을 한 주 늦추더라도 충분히 생각 정리를 하고 좀 대본을 쓴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우선순위를 밀어놨고요. 노스페라도 생각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개봉작 중에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우선순위가 노스페라투였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상영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꼭 보고 싶고 이게 노스페라투가 호불호가 완전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았다는 분들은 완전 극호를 이야기하시고 별로였다라는 분들은 완전 실망했다 이렇게 호불호가 확확 갈리던데 너무 궁금합니다. 노스페라 2, 노스페라 1 이게 아니고 노스페라 2라는 풀네임입니다. 노스페라 2.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 뉴스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클라베가 2025년 3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노스페라투도 그렇고 리얼페인도 그렇고 콘클라베도 그렇고 이렇게 해외에 먼저 공개가 됐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국내 개봉하는 케이스는 상영관을 잘 안 잡아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 방송 시간마다 하고 있죠. 아마도 콘클라베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정치 스릴러라고 하고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독은 서부전선 이성없다의 에드워드 버거 감독님이시고 랄프 파인즈가 주연으로 연기를 해주십니다. 주요 수상 내역은 골든글러브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 2024년 최고의 영화 탑10에 들었습니다. 전미 영화평론가 협회상 2024년 최고의 영화 탑10에 들었고요. 밀밸리 영화제 관객상, 샌디에고 국제영화제 최우수 갈라 영화상, 전미 영화평론가 협회상 최우수 앙상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줄거리는 교황의 갑작스러운 서거 이후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바티칸에 모입니다. 로렌스 추기경은 콘클라베라고 불리는 이 비밀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1인 2역을 맡은 범죄 드라마 영화 알토나이츠가 2025년 3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실화 기반의 마피아 영화라고 하고요. 특이한 거는 로버트 드니로가 1인 2역을 합니다. 두 명의 실존 인물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범죄 조직 보스 비토 제노베세와
프랭크 코스텔로를 동시에 연기한다라고 하네요. 줄거리는 한때 절친한 친구였던 두 마피아 보스가 뉴욕 거리에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질투와 배신으로 인해 두 사람은 치명적인 충돌 과정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마피아와 미국 사회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감독은 베리 레빈슨, 각본은 좋은 친구들과 카지노의 각본을 썼던 니콜라스 필레기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기대하시던데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의 새로운 시리즈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 2025년 3월 4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넷플릭스 시리즈의 톤을 유지하면서도 MCU와의 연결성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던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존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시리즈의 후속작인지 아니면은 아예 리부트를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을 한 건지 이렇게 많이들 궁금증을 가지시던데 소프트 리부트라고 해가지고 기존 넷플릭스 시리즈의 그 결은 유지하면서도 이 MCU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 리부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작품을 봐야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됐던 데어데블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액션이면 액션, 스토리면 스토리, 캐릭터면 캐릭터, 뭐 연출이면 연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우들을 그대로 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3월 4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연상호 감독의 신작 계시록을 2025년 중에 공개 예정입니다. 지옥을 함께 제작을 했던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선보였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연상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CG를 거의 쓰지 않은 아주 시네마적인 방식으로 만든 넷플릭스 영화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작품이 공개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멕시코의 유명한 감독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했나 좀 궁금하긴 한데 연상호 감독이 사실 지금 뭐 하우스님도 기대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국내에서나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제 국내 영화 중에서 가장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그런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감독이라서 이 알폰소 쿠아론이 거기에 반응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뜬금없지만 기대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가님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하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고 믿는 목사와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실종 사건 담당자가 각자의 믿음을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출연진은 류준열이 신의 계시를 따르는 목사를 연기를 하고요. 신현빈이 수상한 목사를 뒤쫓는 형사 역할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가 촬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개봉 목표를 하고 있고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인데 요거를 박찬욱 감독만의 해석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고와 재취업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블랙 코미디 스릴러라고 합니다. 25년간 제지회사에 다니던 유만수가 갑작스럽게 해고된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출연진은 이병헌 배우, 손예진 배우,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 배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AI 생성형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브래드 피트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로맨스 피싱을 한 거죠. 이런 사기를 해서 8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였고요. 사기꾼은 자신이 브래드 피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맨스 피싱이죠. 그러니까 꼬셨겠죠.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남편과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 사기꾼들은 브래드 피트가 신장 수술이 필요하다라면서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약 83만 유로, 달러로 치면은 85만 1천 달러,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브래드 피트가 신문에 나온 걸 보고 나서야 이게 사기인 걸 알았다라고 하네요. 네. 뉴스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나왔던 반응 중에서 뭐
사기꾼들을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걸 왜 속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걸 속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 피해자가 어리석다라는 식의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리석든 똑똑하든 간에 그런 사기를 시도한 그 가해자에게 화살이 먼저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피해자들에게 뭐 저는 2차 가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향해서 너무 좀 날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기당한 썰이 궁금하다면은 제 채널을 잘 뒤져보시면은 썰을 푼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한 번 당했고 돈 빌려주는 사기 한 번 당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이 2025년 1월 1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이름을 헷갈리셔가지고 데이빗 핀처 감독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던데 데이빗 린치 감독님이십니다. 핀처 감독님이 아니시고요. 데이빗 린치 감독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사망 소식을 전했고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뭐 공개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폐기종 진단을 받아서 집 안에서도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하는 것조차 이제 불편한 상태다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뉴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 병환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가 남긴 많은 걸작들이 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계속 그에 대한 기억이 되새겨질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트맨2가 개봉을 합니다. 2020년에 개봉했던 히트맨의 후속작이고요. 설 연휴를 맞아서 개봉 예정인 한국의 코믹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1편이 개봉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혹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2편이 제작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히트맨 1편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겼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 이후부터 속편 흥행 공식이 있기도 하고 지금 설 시즌 때는 이런 가벼운 코미디 액션물이 먹힌다라는 공식이 있기도 하죠. 뭐 공조 시리즈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줄거리는 전직 암살 요원에서 웹툰 작가로 변신한 준, 권상우 배우죠. 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웹툰 암살 요원 준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인기 작가가 됩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 소재 고갈로 뇌절 작가로 전락하게 되고 준이 야심차게 선보인 신작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더불어 그에게 원한을 품은 세계 각지의 악당들이 한국으로 모여들면서 준은 더욱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요게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1편도 그랬죠. 1편도 그랬지만 뭐 손익분기점은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2편도 언론이나 온라인의 이런 혹평 세례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흥행 성적을 자리매김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온라인 여론이 유독 매서운데도 이렇게 흥행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주로 좀 가족을 타겟팅한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고 가족 단위로 감상을 하고 이런 영화를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온라인에 막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안 쓰시잖아요. 가족들끼리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극장 나들이를 했어. 근데 어르신들이 히트맨2를 보고 나서 굳이 왓챠피디아에 들어와가지고 껄껄껄 뭐 재밌었네요. 우리 손주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영화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일 테고 이제 그런 분들의 기준에는 뭐 아무래도 못 미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명절 됐으니까 가족들이랑 어쩌다 한번 극장 가고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선 또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온라인 민심과 실제 흥행 성적이 이제 갭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왜 그 배달 음식점이나 후기 같은 거 쓸 때도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막 불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맛있게 먹고 무난무난하게 뭐 그냥 뭐 잘 먹었네 이러고 나왔어. 굳이 막 이런 리뷰 창 들어가가지고 무난하게 잘 먹었어요 뭐 먹을만 했어요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1편도 안 봤습니다.
진짜 시간이 남으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이 재개봉을 합니다. 2011년에 개봉해서 22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작품이고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제44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우수 가족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개봉하는 거는 AI를 활용을 해서 원본 화질을 4K 초고 화질로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화질뿐만 아니라 음질도 초고품질로 개선을 해서 재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요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멀 킹덤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프랑스의 SF 판타지 영화라고 하고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계를 그리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양성, 차별, 공존과 같은 현대사회의 이슈를 은유적으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2023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상영이 돼가지고 호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를 보니까 영화 랍스터가 생각이 나던데, 가까운 미래에 원인불명의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로 변해가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은 아버지와 함께 실종된 어머니를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도 변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랍스터도 좀 인상 깊게 봐서 이거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합니다. 검은 수녀들이 이거는 수요일 개봉이 아니라 금요일 개봉입니다. 검은 수녀들이 금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싸하죠? 지금까지 금요일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작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플라이 미 투 더 문, 그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었던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이 플라이 미 투 더 문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개봉했지만 꽤 만족스럽게 봤고요. 이거 외에는 금요일 개봉작 중에서 만족스럽게 봤던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금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검은 사제들의 10년 만의 후속작이고요. 세계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인물들이 등장할지 말지는 작품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관은 공유를 한다라고 하고요. 개봉 전에 이미 160개국에 선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송혜교 배우의 11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라고 하고, 금요일에 개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찾아봤을 때 금요일에 개봉을 했을 때 이게 주말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관객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 주 주중에 상영관 수 배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말 관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작품이 약간 불안불안해. 근데 수요일에 개봉을 했어. 그러면은 주말이 오기까지 수, 목, 금 3일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3일 동안 입소문이 부정적으로 났을 때 주말 동안의 관객 수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스크린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영화 흥행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에 개봉을 해버리고 상대적으로 입소문이 덜 났을 때 주말 상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관객 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스크린 수를 확보를 하는 전략 때문에 이제 금요일 개봉을 자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큼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이제 다시 검은 수녀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출연진은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 문우진, 허준호 배우가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의식에 나서는 두 수녀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송혜교 배우가 연기하는 유니아 수녀는 소년의 몸에 숨어든 악령이 12형상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는 구마를 할 수 없다라는 금기를 깨고 소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여빈 배우가 연기하는 미카엘라 수녀는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결국 유니아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한편 이진욱 배우가 연기하는 바오로 신부는 의학적인 접근만이 소년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서 갈등을 겪습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가 검은 사제들에서 TS 물인 것 같다. 성별만 바꿔놓는. 구마의식을 하는 거는 신부에서 수녀로 바뀌고 악령이 든 존재는 소녀에서 소년으로 바뀐, 단순 TS물 같아서 기대가 별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비록 혹평이더라도 한번 극장에서 볼 의향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경찰도 1월 24일 금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한국의 코미디 영화이고요. 고 김수미 배우의 유작입니다. 신현준 배우, 고 김수미 배우, 정준호 배우가 출연을 해주고요. 줄거리는 돈벼락 한번 못 맞아보고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후 하찮은 초능력을 갖게 된 경찰 민현준과 그의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얽매인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한 작품인데요. 이거는 수요일 개봉작입니다. 이제 언데드를 다루는 법이라는 영화이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그립스의 합작 영화라고 하고 이 영화의 특징이 기존의 좀비 영화랑은 달리 되살아난 이들이 공격적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설정이라고 하고요. 이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슬로에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체로 되살아나서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반겨야 될 일인지 끔찍한 일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궁금한데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은 뭐 그냥 그렇다라는 그 정도의 평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작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감상을 했었던 냉정과 열정 사이 월레스와 그루밋 복수의 날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작품 모두 스포일러를 포함하긴 할 건데 사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개봉한 지 거의 뭐 2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일러를 포함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러브레터 이야기하면서 했죠. 20몇 년이 지난 영화를 뭐 스포일러 했다라고 뭐라고 하면은 안 본 사람도 책임감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월레스와 그루밋도 딱히 뭐 스포일러를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뭐 이걸 듣는다고 해서 뭐 이 작품을 감상을 했을 때 크게 막 영향이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들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과 열정 사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2001년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를 감상을 했습니다. 소설이 국내에는 2000년에 출간이 됐던데 2001년에 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요 소설이 국내에 출간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 시기가 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일본 문학과 영화에 대한 관심이 한참 높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쯤 해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소설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너도 나도 막 다 유행처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책을 봤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 작품을 읽었는데 뭐 사실 고백하자면은 이제 와서는 내용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지난주에 러브레터도 받겠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이신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의 요청도 있겠다 해서 겸사겸사 넷플릭스를 통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녹음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에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은 에쿠니 가오리가 아오이의 관점으로 집필한 소설과 그 츠지 히토나리가 준세이의 관점으로 집필한 책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중간중간 이 여자 주인공인 아오이의 시점도 들어가 있는 그 정도로 각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색 과정에서 소설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작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작품이니까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줄거리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는 이탈리아 피란체에서 그 미술품 보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인 아오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둘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유했던 준세이의 집안에서 이 아오이가 준세이의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다라고 오해를 해서 준세이 몰래 아오이에게 접근해서 이제 둘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별을 경험했던 준세이가 나중에서야 진짜 헤어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아오이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인해서 두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오이의 30번째 생일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이었죠. 결국 약속한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둘은 재회하게 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과거의 감정을 되새기게 되지만, 아오이는 다음날 아침 준세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는 아오이를 준세이가 쫓아가게 되고, 기차역에서 아오이를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브레터를 이야기하면서 러브레터가 멜로 영화인 줄 알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실을 다룬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멜로 감성을 진짜로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작품을 보신다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운명적인 만남과 이별, 오해로 인한 갈등, 시간이 지난 후의 재회, 요런 멜로 장르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멜로 영화의 팬분들이라면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눈과 귀가 즐거워요. 이것만 해도 멜로물로서는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정말 잘 담았고요. 이 영화 재생 중에 아무 곳에서나 멈춰놔도 액자에 걸어도 될 만큼 화면이 정말 예쁩니다. 피렌체의 건물들, 두오모 성당의 웅장한 모습, 아르노 강가의 풍경,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떠나면은 저는 관광지보다는 휴양지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와, 저기는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더 훌 나인 야르드라는 그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영화 내내 나오는데 원래 있는 클래식 곡을 삽입곡으로 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곡들이 너무 귀에 익은 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클래식을 가져다 써? 이거 비싸게 샀나? 자주 쓰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냉정과 열정 사이 이 작품의 OST였더라고요. 누구나 들으면은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특히 개그 콘서트에서도 쓰였던 그 곡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원래 있는 곡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영화의 OST였다라고 하니까 조금 충격이었고, 영화 음악이 이렇게 대중화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물론 개그 콘서트에서 사용됐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곡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저작권 때문에 방송에서 틀지는 못하는데,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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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요. 알죠? 그 곡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를 연기한 타케노우치 유타카 배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2000년대 그때 유행했었던 패션 중에서 이 니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니폰 스타일이 있어요. 영화상에서의 그런 니폰 스타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준세이를 연기했던 이 배우의 그 뭔가 전반적인 이 외모가 딱 그 시대의 전형적인 그 니폰 스타일의 멋쟁이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촬영 당시에 30살이었다라고 하던데 그때가 그 배우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아오이는 이제 일본 배우가 아닌 홍콩 배우인 진혜림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스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외모나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고 언어의 문제인데요. 이름이 아오이면은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어 대사 분량이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의 배경이 이탈리아니까 굳이 일본어 안 써도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생활 언어를 쓸 때는 그쪽 말을 쓰더라도 그 같은 일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는 일본어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굳이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몰입감이 좀 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아오이에게 중국인 혼혈이라는 설정까지 넣어가면서 이 홍콩 배우로 캐스팅한 건지는 속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덕분에 중간중간 몰입이 깨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은, 아무래도 원작 소설은 이 남자 시점과 여자 시점으로 각각 다뤄져가지고 보다 섬세한 묘사가 가능했는데, 영화화가 되면서 각색을 하다 보니까 그 섬세함을 좀 못 살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원작을 읽은 지 워낙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원작이 좋았던 이유가 남자든 여자든 한쪽의
시점을 먼저 쭉 보고 나서 다른 쪽의 시점으로 같은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때 사실은 이랬던 거였어? 이때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독특한 점이 좋았는데, 이 영화화가 되면서 그 포인트를 못 살렸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아니 원작과는 다르게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왕 각색을 할 거면은 준세이 작업실에 있었던 그 선생님과의 에피소드는 그건 좀 덜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덜어내거나 유하게 완화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준세이가 그 작업실 선생님의 누드 모델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이 각색을 했는데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가 전개되다 보면은 그 선생님이 준세이에 대한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누드 모델을 한다라는 그 설정이 나중에 벌어질 그 사건을 고려를 하더라도 굳이 필요했나? 각색한 마당에 좀 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준세이 곁을 맴도는 그 매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좀 짠했던 인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짠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징징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세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자신의 불안정했던 가족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가진 인물로 소설에서는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묘사가 없으니까 그냥 쟤는 왜 저렇게 찡찡거려? 이 정도로만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영화의 러닝타임의 제약도 있고 주인공 커플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서사는 좀 덜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이 매미가 찡찡이든 짠한 사람이든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차라리 이 작업실 선생님 분량을 좀 줄여버리고 이 매미가 최소한 이런 찡찡이로만 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넣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캐릭터 묘사 부족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아쉬웠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되게 못 볼 영화다 이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멜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두 인물 간의 로맨스는 꽤 좋았고요. 지난주에 다뤘던 러브레터에 이어서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감성적으로 잘 다룬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세이의 직업이 보건사잖아요. 근데 왜 하필 보건사라는 그런 특이한 직업을 설정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준세이가 미술품을 복원하는 그 과정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과정과 이제 평행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두 인물의 빛바랜 사랑을 복원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인공의 직업을 복원사로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세이 작업실의 선생님이 질투심에 준세이가 복원하던 작품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준세이가 복원하던 것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영화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용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을 때 적합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접근성은 굉장히 좋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레스와 크로밋 복수의 날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월레스와 크로밋이 16년 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후속작인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은 여러 단편과 장편 영화들을 통해서
3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었던 그 핑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펭귄 나오는 거. 그게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었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 요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이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 같은 경우도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죠. 워낙 명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요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를 처음으로 접해봤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작품이 재미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재미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은 작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재밌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보면은 더 좋은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기들을 찾아보면은 물론 이제 호평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간혹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실 때, 전작에서의 이야기 플롯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저는 이번 작품이 이 시리즈의 첫 작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 거 느끼지 못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영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뭐 잠깐 볼까 하고 틀었다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고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월레스가 발명한 AI 로봇 노봇이 악당 펭귄에게 해킹을 당하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이거를 월레스와 그로밋이 팀워크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스톱모션의 퀄리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었던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나 핑구 같은 작품들도 대단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 역시 보는 내내 감탄하게 됐습니다.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면은 이 스톱모션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이거 그냥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착각이 들 정도로 스톱모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 스톱모션 제작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크기의 부품도 정확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동일한 부품을 여러 개 만들 때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캐릭터의 표정 변화나 미세한 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사 한마디 없이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로밋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로밋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기술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3D 프린팅이 없었던 시절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로밋의 표정 묘사나 감정 전달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 3D 프린팅을 뛰어넘는 장인 정신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3D 프린팅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지, 최종적으로는 애니메이터의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인 감각이 핵심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직관적인 재미가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꽤 시의성이 있습니다. AI 로봇을 통해서 AI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더라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노봇은 처음에는 월레스의 정원 관리를 돕는 유용한 도구로 소개가 되지만, 해킹을 당한 이후에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요걸 통해서 현대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고,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품상에서도 월레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씻는 것도 다 그냥 기계가 알아서 씻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씻겨주는 거는 나도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AI 로봇을 소재로 삼으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지만, 이거를 현실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스마트폰이나 챗 GPT와 같은 AI 서비스들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의 편향성, 기술 의존도 증가, 디지털 침해, 요런 것들의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은 누리되 그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를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스카이넷이 인류에 대항하면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룬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좀 생각이 났고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와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엑스마키나라는 작품도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시작된 기술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영화 오펜하이머도 생각이 났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책임과 윤리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죠.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한 3D 애니메이션의 대홍수 시대에서 수작업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이 작품의 존재 자체가 기술 발전과 전통적인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수작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품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월레스와 크롬의 복수의 날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주제를 접목을 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준 작품입니다. 오랜 팬들에게는 향수를, 그리고 저 같은 새로운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스톱모션의 예술성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남을 것 같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꼭 감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